네, 저희 이제 마지막 세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ESG 국제 컨퍼런스 2022 벌써 마지막 세션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리스크 평가로 ESG 경영은 기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을 위해서 이번 마지막 세션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세 분의 발표 이후에 성희엽 부상 창업 추진단장님께서 좌정으로 패널 토론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ESG 경영 세션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TVN 유키즈 온 더 블럭의 출연으로 큰 화제를 받았던 대한민국의 대표 생물학자시죠.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실 텐데요. 네,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기술 상황이 좋은 것 같아서 바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변변치 못해서 코로나에 드디어 감염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참 바삐 살았는데 감염 안 된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한 15분 정도만이라도 제 목소리가 홀드를 해야 될 텐데, 네, 조심조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은 역설적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이 순수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연이 순수를 혐오한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까지 이제 포함이 됐으니까 제가 엊그제도 세계보건기구 WHO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6억 명에 육박을 하네요. 감염자 수가. 그리고 사망자는 6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참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거들먹거리고 살았는데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참 바이러스 따위한테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게 될 줄은 참 예상 못했습니다. 세상은 참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참 역설적으로 반가운 면도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뭐 앨고 미국 전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알리려고 노력하고 살았거든요. 책도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제가 강연을 하는데
첫 질문이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거냐 하는 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은근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들의 노력이 헛된 건 아니었구나.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그래도 은연중에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의 어떤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이 아닌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워낙 다양한 요인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 기후변화는 이번에 코로나를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하나는 분명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지난 여름이었는데요.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라는 저널에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이 중심이 돼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 100년 동안 열대 박쥐들의 분포 변화를 조사해 보니까 온대지방의 기후변화 때문에 온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들이 슬금슬금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온대지방의 몇 군데 바이오디버시티 핫스팟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열대 박쥐들이 옮겨서 이주한 곳들이 생겼는데 그중에 가장 핫한 곳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지금 저 지도 한가운데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중국 남부 지역입니다. 이분들의 논문에 의하면 중국 남부 지역으로 지난 100년 동안 40종 이상의 열대 박쥐들이 이주해서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소개받은 대로 UK's on the Block이라는 우리나라의 뭐 대표 TV 프로그램에 제가 얼마 전에 나가서 두 MC들한테 비교적 장난스럽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편집당해서 TV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두 양반을 부축해서 자 우리 열대 한번 가보자. 열대에 가서 열대 박쥐 한 마리 손잡아 끌고 저 선별진료소에 데려가서 콧구멍 좀 이렇게 후벼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박쥐들은 대체로 두 종류 아니면 세 종류의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를 달고 산다. 이 논문에서는 2.67, 평균 2.67을 계산해 냈는데요. 그러면 간단한 계산을 해볼까요? 40종 곱하기 2.67, 100이 조금 넘잖아요. 무슨 얘기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입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종류가 이번에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괴롭히게 됐다 하는 거죠. 자, 이 논문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테이크홈 메시지를 뭘 가져야 되는 겁니까? 기후변화가 멈추지 않는 한 열대에 사는 박쥐들은 끊임없이 온대로 옮길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번에 얼마나 운이 좋았습니까? 아니 60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운이 좋다는 건 또 무슨 생뚱맞은 얘기냐 하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전염병을 앓고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하는 데는 적어도 10년 내지 한 15년씩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는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11개월 만에 기가 막히게 좋은 백신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참 운이 좋았습니다. 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이라기보다는 자연과학, 그중에서도 생명과학의 덕택, 생명과학의 발달 덕택에 우리 인류가 이 재앙으로부터 조심스럽게 지금 빠져나오는 거죠. 하지만 참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 생명과학의 덕택에 백신이 빠른 시일에 만들어지고 고맙긴 한데 다음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또 겪게 될 때 과연 이번처럼 또 운이 좋을까? 네, 생명과학자들은 또 밤을 새고 열심히 일하겠지만 1년 만에 또 이렇게 쾌거를 이룬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칩시다. 또 운이 좋다고 칩시다. 그래도
우리는 또 1년 동안 마스크 써야 되고요. 경제 또 뭐 곤두박질 칠 거고요. 또 몇백만 명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백신이 고맙긴 한데 백신이 답은 아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2020년 중반에 제가 더 좋은 백신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 행동 백신은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잘하고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행동 백신을 100%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우리가 살아남았고요. 그러나 이거 역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미봉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더 좋은 백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에코 백신, 생태 백신. 저 자연계로부터 나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인간계로 건너오지 못하게 거기다 백신을 치자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 것 같은 걱정이 참 많습니다만 생태 백신으로 접종만 하면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왜 안 하시겠어요? 생태 백신의 개념을 제가 열심히 설명하다가 한 1년 반 동안 떠들어댔는데 금년 초에 저에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올림픽 같은 것이라 그러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개막 전 학술대회 프리-오프닝 애카데믹 포럼에서 절도로 기조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달려갔습니다. 제가 기조 강연을 하고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예술 전문인들 5분이 연달아 강연을 했는데요. 네, 저로서는 너무 고마운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학자들은 다 알거든요. 과학자가 아무리 논문을 잘 써본들 자기 동료 과학자 한 2, 30명 읽으면 대충 끝나요. 하지만 훌륭한 시 한 편, 훌륭한 소설 하나, 미술작품 하나면 수백만, 수천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잖아요. 네, 이날 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만찬에 정말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한 3, 40명 저에게 몰려와서 에코 백신 개념 아주 산박하다. 나는 벌써 작품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기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linguistic turn, 언어적 전환, cultural turn, 문화적 전환 이런 것들을 겪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technological turn, informational turn, 기술의 전환, 정보의 전환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저는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ecological turn을 도입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호모 사피엔스, 현명한 인간이다. 이런 자화자찬 집어 던지고 다른 생명과 이 지구를 공유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호모 심비오스, 공생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 개인이 또 동참하는 이 과정 속에 제가 굉장히 반가운 건 드디어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ESG 때문에. 네. 그러나 벌써 기업들 중에는 이른바 그린 워싱을 하는 척만 하려는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모여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오늘 하셨겠지만 저는 ESG가 그렇게 쉽사리 무너질 한때 지나가는 그런 경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세가 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는 ESG에 대한 강연을 하기를 조금 주저했습니다. 왠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제가 ESG 강연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 ESG의 세 분야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개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diversity, 다양성입니다. 자연은 무슨 문제든 다양성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environmental, 거기에 생물 다양성 문제가 있죠. 네, social, 사회 각계각층이 다 함께 하자는 역시 문화 다양성, 사회 다양성 문제잖아요. 거기다가 governance, 기업의 구조를 투명하게 하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아,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건 다 결국은 다양성으로 수렴되는 문제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걸 해결하면 ESG 문제도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닌가. 제가 다양성을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문제도 생물 다양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게 25만 년 전인데요. 저희는 거의 24만 년 하찮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만여 년 전부터 우리가 농경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농경 직전에 우리의 존재감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우리는 전체 그 당시 만여 년 전 지구에 살고 있던 모든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의 중량에서 우리가 그 당시 기르던 개, 고양이의 무게가 1%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만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기르는 모든 동물들, 개, 고양이뿐 아니라 소, 돼지, 말, 오리, 닭, 별의별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다 합해서 지금 계산해 보면요. 지금 이 순간 자연생태계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모든 새들의 전체 중량에 우리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동물의 비중이 거의 99%입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 이런 반전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1% 미만이다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야생동물을 1, 2%로 줄여버리고 완벽하게 지구를 덮었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저 야생동물 몸에서 언젠가 이주를 결심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우리와 우리의 가축에게, 우리가 기르는 동물에게 옮겨올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확률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위대한 다윈 이래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였다고 칭송받았던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이 Nature abhors pure stands.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연은 결코 순수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은 시간을 주면 끊임없이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양성을 없애다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국립생태원이라는 환경부 신설기관의 초대 원장을 지냈습니다. 아이고, 저한테 첫 해부터 관람객을 30만 명을 유치하라는 특명이 내려졌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내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러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 주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해서 개미전까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아유, 고맙게도 첫 해, 둘째 해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굉장히 성공한 CEO로 칭송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이 운영하는 게 힘들어서 잠시 저런 국가의 지도자를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그냥 눈빛만 조금 달리해도 통치가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런 사회에서는 절대로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잖아요.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창의성은 다양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캐나다 트루도 총리의 첫 내각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성 장관을 50% 세우는 그것도 파격적이었지만 우리가 자꾸 저 머리에 더번
쓰고 계시는 저런 문화 때문에 지구가 자꾸 이상해지는 것처럼 이슬람 문화를 자꾸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아름다운 분들이고 세계 평화를 원합니다. 트루도 총리는 그런 분들도 장관으로 모셨고요. 화면의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 우리는 그냥 장애인을 도와드립시다 하는데 트루도 장관은 장애인 장관도 모셨습니다. 저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게 바로 다양성입니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 국립생태원 운영할 때 다양성을 최우선 목표, 최우선 가치로 놓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제 강연을 통해서 모든 문제는 결국 다양성의 문제일 거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ESG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데 그 핵심에도 다양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함께 잘 토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제 목소리가 그래도 유지가 됐네요. 자, 이 정도로 저는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격리 중이신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최재천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빠른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ESG가 계속해서 주류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다양성이 많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요. B&K 경제연구소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계신 분인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영도 B&K 경제연구소 원장님 소개 올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B&K 금융그룹 ESG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B&K 경제연구원 원장 정영두입니다. 예, 오늘 저는 그 아침에 나올 때 가장 파란 색깔의 넥타이를 제가 메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ESG 컨퍼런스가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이 바다빛깔을 가장 많이 닮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비슷합니까? 예. 사실 조금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해양 문제가 생각보다는 심각합니다. 바다 이야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뭐 200캐리, 300캐리 하면서 해양 영토 분쟁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할 것 없이 이 바다에는 한반도 크기보다 더 큰 플라스틱 폐기물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요. 또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배 15척에서 나오는 황산화 물질과 질소산화 물질의 양이, 이 오염 물질의 양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보다 더 많다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해양 문제는 심각한데 바다가 바로 생명입니다. 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맡은 주제인 ESG 문제, 한국형 지속가능한 ESG 경영과 리더십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ESG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어 앞글자인데요. 사실 이 말이 나온 것은 2005년경입니다. 2005년도 저기 보시면 Who cares win? 누가 승리하느냐? 승리를 케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신경을 쓰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UN 책임투자 원칙도 이렇게 발표가 되고 또 곁들여서 2019년
미국의 정경련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업의 주주의 이익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고객, 협력사, 그리고 근로자, 지역사회를 주주보다 우선해서 같이 이익을 공유하자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왜 지난 15년간 이렇게 훌륭한 ESG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지난 2, 3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핫한 이슈가 되었는지 한번 점검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사적이고 문명사적인 대재앙을 겪으면서 우리 지구와 인류의 생존,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단기적인 성과주의나 이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ESG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자각도 있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런 선량한 의도도 있지만 약간의 이해관계, 뭐냐면 그 직전부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던 비대면 모바일, IT, 자율주행차 등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들이 신경제를, 구경제를 신속하게 신경제로 바꾸기 위한 이런 의도들도 저는 다소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달리 말하면 이미 이런 신경제로 경제의 패러다임이나 여러 가지 축을 먼저 변화시킨 선진국들이 아시아 국가나 신흥 국가들의 도전에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이렇게 된 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또 이미 글로벌 유니버설 오너가 돼버린 세계 10대 자산 운용사가 글로벌 자산의 34%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강요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아까 최재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SG는 점점 불가역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단기적 이익이나 성과주의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고, 또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변화도 있고, 또 착한 소비를 중시하는 지금 MZ세대처럼 개성이 강한 이런 세대의 등장, 미닝아웃, 소비로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이런 흐름, 그리고 코즈 마케팅, 대의 명분이나 사회적 이슈를 마케팅과 연계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우리 ESG를 불가역적으로 세계적인 유행을 만들기 했습니다만, 또 달리 보면 이렇게 급작스러운 ESG의 유행 때문에 아무리 비행기가 빨라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는데, 전 지구인이 ESG 전문가가 되는 속도는 빛보다 빠르다고 하는 미국 경제잡지의 카툰이 실릴 정도로 실제로 대단히 너무나 급속적이고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ESG는 현재 600여 개가 넘는 평가기관과, 그리고 아주 유사하고도 다양하고 복잡한 평가 지표가 난립됨으로써 또 평가기관마다 매우 다른, 똑같은 회사를 두고도 또 다른 평가 결과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워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 세계 ESG를 이끌었던 이런 선도 국가들도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되자 갑자기 석탄을 안 하겠다고 하다가 또 석탄 소비를 늘리는 이런 갈팡질팡의 잣대를 보이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신흥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굉장히 어떤 일종의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가 남긴 충격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런 자본의 요구 때문에 서구가 ESG를 이끈다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농경사회의 전통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약탈할 수도 없고 노마드, 유목민처럼 이동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농경사회 전통은 지속 가능성을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석가불식이라는 이야기는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큰 과일은 먹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종자로 삼습니다. 그것은 후세를 위해서 더욱더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저기 보이는 하필을 알리는 맹자의 첫 구절입니다. 양효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맹자가 한 이야기가, 왜 임금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이야기합니까? 임금이 나라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벼슬아치가 자기 집안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자기 일신의 이익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서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과의를 강조했는데, 만약에 이 구절에 ESG를 저는 대입해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이익보다,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오히려 ESG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인 이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동양의 지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성상인들도 이불과 독식이라 해서 절대로 이익을 독식하지 말라는 이런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것은 서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결국은 개성상인의 이런 전통이 한국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그래도 이웃을 챙기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기여라든가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한 투명 경영으로 가는 하나의 명화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아마 경부 최부자 이야기 잘 아실 건데요. 경주 최부자 외에도 어느 지역에 있는 보통 한 만석군, 천석군들은 이런 전설이 많습니다.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어느 집에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는지,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지 않는지를 보고 나눠졌는데, 이것은 바로 농촌 사회에 살아가는 소작인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이 자기 논의 공동 생산하는 근로자이기도 하고 또 자기 쌀을 소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재생시켜 나가는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지고요. 또 우리 가까운 구례에 있는 운조루, 그 뒤에 가면 타인능해라고 하는 이런 쌀떡이 있습니다. 큰 쌀통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무나 배가 고프면 쌀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들이 오히려 유목이나 이런 국가들보다는 우리 동양 사회, 특히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체화된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과거에 제가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원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았습니다. 세초라고 해가지고 사관들이 임금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어떤 분쟁의 여지가 될까 싶어가지고 많이 불태우는데, 그것을 씻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지혜라든가, 또 낙폭지라고 과거 시험에 실제로 한 10만 명가량이 영실했습니다. 아주 좋은 종이로 썼는데요. 그 중에 불과 합격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낙방인데, 이런 낙방한 사람들의 이 시험지를 다 모아서 이 서민들을 위한 방한 도구로 쓰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그 ESG 경영 추진 흐름들을 보면요, 그 장수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웃에 대한 지원이나 봉사를 기업의 의무로 생각하고 출발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과거 한때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어떤 불우이웃돕기나 수재의연금도 거의 준조세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 또한 저는 한국 기업들이 사회 기여를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였다고 봐지고요. 또 그 우리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일제시대 때도 종업원 지주제를 이용한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저희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은행 노사가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도 사실 외국에서는 찾기 어려운, 현재 다른 외국 대기업에서는 찾기 어려운 그런 그 사례라고 저는 봐집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원전이냐 탈원전이냐 하는 문제가 많은데요. 사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못 내고 있냐 하면 지금 여기 드러나 있는 것처럼 우리 발전을 석탄을 44%, 원자력이 39%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석탄도 하지 않고 탈석탄하면서 원자력도 하지 않고 어떻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원전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포화 상태가 돼가는 방패물, 방사성의 불덩이고 실제로 이건 꺼진 잿더미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방사성 폐기물은 짧게는 100년, 많게는 몇백만 년까지 살아있는 방사선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지 하는 문제들도 앞으로 이 사회가 합의를 해야 될 문제지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봐지고요. 환경을 둘러싼 문제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보다 환경 규제를 풀어주기 바라지만 환경운동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좀 더 과감한 환경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서 RE100 같은 경우에 RE100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고요. 실제로 앞으로 국제적 합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자유로울 수 없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국제적인 합의를 하고도 안 지켜진 부분이 많지만 합의를 준수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세계 7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갈등하든 안 하든 합의를 하든 안 하든 국제적인 합의를 준수해야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런 그 몇 가지를 준수하되 절대로 어떤 자신감을 잃지 말고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ESG 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맞는 그런 ESG 노력을 해나가고 지속 가능성에 포인트를 맞추고 기업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같이 노력하면 ESG 강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정영두 BNK 경제연구소 원장님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ESG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리더십을 초점으로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EU 기후행동 친선대사이자 UN 청소년 환경총회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사단법인 에코맘 코리아 및 ESG 생활연구소의 대표님이신 하지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연예인 하지원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환경을 하는 하지원입니다. 제가 제목을 기후변화의 논란, 소비자가 바라는 ESG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기후변화의 논란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로 와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엄청 놀라셨을 거고요. 지금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번화한 강남 한복판이 완전 그냥 물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홀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하고 자동차가 다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들 보셨을 건데 유럽은 또 엄청난 더위에 폭염에 이제 시달렸죠. 그때 나온 기사가 뜨거워진 지구 물불 안 가리고 경고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결국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실 별로 크게 그냥 그건 북극의 일이야, 북극 곰의 일이야, 뭐 이런 뭐 빙하가 녹나봐, 과학이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ESG라는 것도 사실은 1992년도 30년 전에 UN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하고 이미 지속가능 경영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좀 전문가의 눈으로밖에 안 봤고요.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앞으로 30년 뒤에는 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이라는 제가 낸 책에서 이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모르면 행동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번에 맞은 이 폭우 또는 폭염, 살기 어렵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즐겁게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그동안, 우리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거울에 보이는 내 얼굴만 딱 보고 나 잘생겼네? 피부 좋아? 이렇게 살았는데 바로 내 한 뼘 뒤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지금 이제 깨닫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에코맘 코리아는 이런 걸 깨닫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유넵과 파트너로 여러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멤버이기도 하고, 파타고니아가 설립한 1% for the planet의 파트너 NGO이기도 하고, 또 ESG 진심인 기업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ESG 생활연구소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뭐예요? 탄소를 유일하게 흡수하는 정말 신이 주신 선물. 우리 아마 그래서 생태 백신을 우리 최치훈 교수님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다양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이 나무의 중요성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기업이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든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우라 같은 이제 그런 기업도 아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구랑 코로나랑 엄청 싸우고 있지만 아직 링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이 녀석, 엄청 크죠? 힘세 보이는 이분이 바로 누구세요? 기후변화거든요. 이게 이코노미스트 이제 잡지에서 나온 사파인데,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저희에게는 엄청난 지금 재앙처럼 저에게 다가오고 있죠. 다보스 포럼에서는 매년 10가지 우리를 위협에 빠뜨린 리스크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 발표한 10가지 중에 6가지가 다 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전염병인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이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거다. 특히 옛날에 경제학자들은 환경은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아. 자꾸 돈을 쓰라 그래. 이랬는데 지금은 야, 이거 안 하면 한 방에 훅 가. 이렇게 지금 바뀐 거죠. 경제학자들조차도. 그래서 어쩜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인 거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 더 대단한 힘을 발휘할 게 기후위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엄청나게 더 환경을 나쁘게 하는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지금 엄청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게 계속 악순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현재는 이렇게 많은 기상이변들로 재해가 났고, 이게 외국의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도 강원도 밀양에서 엄청난 불이 났고요. 이렇게 불이 나면 정말 평생 우리가 일궈온 집도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뭐 속속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이 심슨 만화에서 이랬어요. 아들이 작년에 매일매일 폭염을 갱신한 제일 뜨거운 날이었거든요. 작년 여름이. 그때 이제 내 생애 가장 더운 여름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가 아마 너에게 남은 생애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작년이었는데 올해 어땠습니까? 올해 유럽은 40도가 넘었어요. 영국의 기상청에서 2020년도에 앞으로 유럽의 온도가 얼마나 높아질지를 예측을 했거든요. 그때 2050년도가 되면 여름이 40도 육박할 거라 그랬어요. 그때 영국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우리 지금 무섭게 하려고 지금 얘네가 겁주는 거야. 그랬는데 2050년은커녕 겨우 2년이 지난 올해 벌써 40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빠르게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나사에서 이제 관측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뜨겁습니다. 이게 7월 31일이니까 불과 뭐 얼마 전이죠.
붉은 지구. 이번에 그 영화제에서도 이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이니까 5일 전입니다. 5일 전에 지금 서울의 강남의 한복판이에요. 우측에 있는 사진은 지하철이고요. 왼쪽은 강남 한복판의 이 사진인데 저희 에코맘 코리아 바로 옆에 있어요. 현장에서 저희 다 지금 차들 폐차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고가 났는데 생각해 보면 ESG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열풍을 일으키고 전 세계로 열풍을 일으킨 그 2020년도에 가장 큰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도 뭐라 그랬냐면 투자 받고 싶으면 지구 열받게 하지 마. 이렇게 다 서한을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열 받고 있어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그래요. 탄소 제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탄소 중립이 뭐야? 그러면은 플러스로 내뱉은 거를 마이너스 시켜서 0 만들어주면 돼. 누가 마이너스를 시켜주나요? CCS가 탄소를 포집해서 지금 과학이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400년이 걸린다 그래요. 지금 CCS 완전 초보 단계거든요. 안 되거든요. 나무만 다 심으면 될까요? 나무를 심으면 굉장히 좋지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불이 많이 나죠. 이번에 지금 프랑스나 유럽도 이번 폭염으로 불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기후변화로 나지 않을 곳도 굉장히 불이 많이 나요. 그러면 나무가 흡수한 탄소의 10배를 배출합니다. 이산화탄소를. 10배를 배출해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왜 지금부터 우리가 빨리 해야 되냐. 한 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100년 이상 머물러요. 내가 올해 해도 어저께 게 100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도에 하면 되지 뭐. 그때 가면 뭐가 해결될 거야. 천만에.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상한 현상이 오지 않았겠죠. 이러한 원인들을 보면은 이제 엄청난 대량 소비. 우리가 이제 엄청 소비를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무조건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마지막 단에 쓰레기만 어떻게 분리배출하면 괜찮겠지? 그냥 쓰레기 버린 거 가지고 재활용해가지고 만들면 괜찮겠지? 일단 많이 만들면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근데 지구가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처리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그 생산되는 양의 재활용이 되는 건 9%밖에 안 돼요. 9%. 아무리 아디다스가 뭘 만들어도요, 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바라는 환경 경영은 과연 무엇일까? 이 관점에서 5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린워싱을 하지 않는 기업인데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린워싱을 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앞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종이를 감싸서 우리가 마치 종이를 쓰는 것처럼 안에는 플라스틱이 있는 거죠. 우리는 디젤인데 클린 디젤이에요. 석탄 발전소인데 친환경 석탄 발전소예요. 이렇게 굉장히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관련된 국내외 규제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라초이스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그린워싱의 유형도 지금 나눠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별로 여러분들 보는 눈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면은 스타벅스부터 우리 친환경 많이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곳들이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분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걸 다 합하면 오히려 더 많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예요. 결국은 온실가스는 총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거를 지금 소비자들은 굉장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걸로 온실가스 감축하고 있어요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걸로 10개만 만들면 되는 게 100개가 만들어지면 총량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총량이 줄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뭔가 줄이고 있어요.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요. 제조업에서 배출하지만 IT라든지 여러 가지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인데 전기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먹는 거
그다음 이동수단, 냉난방 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엄청난 쓰레기도 그 문제고요. 면 티셔츠 맨날 입는 거 한 장도 우리가 3년 7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이 들어가요. 이거 한 장 만드는데 엄청나죠. 현재 지금 의류나 신발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처럼 간다면 49%까지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ESG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죠.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3분의 1이 폐기되고 있는데 다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너무나 많이 사. 특히 그냥 나가면 슈퍼도 많은데 냉동실, 냉장실도 엄청 채워놓고요. 또 어디 가든지 많이 남기고요. 이게 지금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러한 일이 음식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음식을 먹을 때 이왕이면은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소고기보단 돼지고기, 돼지고기보단 닭고기, 닭고기보단 채소 이렇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굉장히 음식물이 문제다는 거고 세 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ESG 기업은 뭐냐면요. 지금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괜찮다라는 건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정말 좋을까? 예를 들면 샴푸를 쓰는데 하루에 한 번 샴푸할 때는 그게 괜찮지만 하루에 10번씩 해야 되는 뭐 미용실 사람이다 100번씩 해야 된다 이러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건강에 좋을까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로고가 우리는 건강에도 좋을 거야 생각하고 있지만 건강과 별로 관계없는 게 많습니다. 그냥 탄소 감축에만 관계가 있는 것들도 많고요. 이 손세정제나 아니면은 그 비누 같은 경우도 99.9% 항균 비누 이런 거 세균이 좋은 것도 많거든요. 손에 좋은 미생물들이 있어야지 건식이나 이런 아토피가 안 생기는데 굳이 쓸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과장 광고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도 물티슈가 물이 있는데 썩지 않는다. 그럼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워딩으로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거죠.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죠.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데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플라스틱 안 사고 싶은데 기업에서 이미 이제 그걸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도 동참하게 해주는 기업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고나라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빨대 뺏소라는 이제 이런 그 우유도 나와서 빨대 빼고 그 다음에 이런 플라스틱 없는 김, 그 다음에 일회용 포크 안 쓰겠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 리필 스테이션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제주도도 지금 이제 리유즈어블 컵도 쓰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품의 전 과정을 고려하는 기업이에요. 사람처럼 제품도 생애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고 걷고 이제 결국 죽게 되는데 제품도 생산되고 그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또 판매되는 과정에서 또 내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과정에서 다 온실가스가 배출돼요. 다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전 과정을 보는 눈이 소비자에게도 있어야 되고 또 기업에서도 그 전 과정을 고려해야 된다. 우린 그런 기업을 좋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가 약간 이제 어려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기업이 그동안은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과정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들을 그동안은 측정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 앞 단계. 왜냐 다 어딘가에서 원료가 오겠죠. 그 다음에 내가 제조한 이후에 그게 수송되고 사용되고 폐기되고 그게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그 다운스트림까지도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보는 것들이 이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다 같이 보는 전 과정을 보겠다라는 걸로 이제 세상은 가고 있고 우리 소비자들도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되고 기업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과학기술을 다 뭔가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30년 뒤에 탄소 중립해야 되는데 과학으로는 400년 걸린다. 결국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BBC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후변화를 막으려면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바뀌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기업도 바뀌고 정책도 생기는 것 같아요. 먼저 가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나오나요? 영상은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말에 지구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면 인간은 마지막 0.2초 동안 지구의 천연자원 3분의 1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이 사용해서 지금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ESG가 나온 것 같고, 이걸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소비자에게 있다, 우리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원 대표님과 함께 소비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ESG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바로 이어서 ESG 경연 세션의 패널 토론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희엽 부산 상업추진단장님께서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예정이고요. 앞서서 주제 발표로 함께 해주셨던 정영두 BNK 경제연구소 원장님, 그리고 하지원 사단법인 에코맘 코리아 및 ESG 생활연구소 대표님 이렇게 모시고 함께 ESG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관점에서도 들어봤고요. 또 한국 시점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ESG를 전체적인 시점에서 이 경영 관련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 저희가 세 분 모시고 들어볼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시면서 함께 소통하며 오늘 ESG 국제 컨퍼런스 202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ESG 경영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세 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을 저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 선생님은 좀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안 좋으셔서 우리 패널 토론에는 참석을 못 하시게 됐고요. 우리 두 분 발표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션이고 ESG 경영을 주제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앞 세션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 계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해주셨고, 사실상 ESG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업이나 그다음 행정, 그다음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재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화생물학자 내지는 동물행동학자로서 ESG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생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어떤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결론은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순수주의 내지는 순혈주의, 그런 건 우리 자연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나치 같은 경우가 그런 거겠죠. 순수 자기 인종이 옳다 내지 운종이 가장 우수하다는 관점에 빠지거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념이 오직 정의롭다고 생각할 경우에 전체주의로 가게 되는데, 우리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질 경우에는 언젠가는 파국을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생겼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감자기근 같은 1800년 중반에 있었던 그런 게 있었고요. 그 외에도 많이 좀 플랜테이션 농업이 가져왔던 그런 결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최재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의 문제, 사회나 자연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가치 전환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 같고, 우리 정영두 원장님께서는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지, 제가 보기에 일단 결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ESG 경영은 이제 도입되고 흘러가고 있다. 단지 회계적인 지표뿐만이 아니고 ESG 측면에서의 어떤 실천을 기업이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께서는
자기만이 아니고 이웃들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우리 하지원 선생님은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의 어떤 생활 실천 변화, 그다음 또 다른 관점에서는 기업이나 다른 행정부나 또는 어떤 특정 단체들이 실제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우리 정영도 선생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린워싱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뭐 우리 한국말로 쉽게 바꾸면 무늬만 ESG 이런 말이겠죠. 근데 실제 우리 기업들이, 우리 하지원 선생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의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 마케팅 차원에서 또 ESG를 또 사실은 이 뭐 기업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우회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뭐 사례보다는 부산은행이 어떻게 그런 측면에서 진짜 하고 있으신지를 최근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저희 그 BNK 금융그룹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뭐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등 10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동남권 대표하는 금융그룹이고요. 저희 동남권이 사실은 ESG에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중후 장대형 제조업의 메카이고, 뭐 철강, 화학, 조선 대부분 다가 ESG와는 여러 가지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R&D 자금을 ESG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도 빌려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ESG 선포식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ESG 플랫폼이 되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100억도 안 되고 뭐 직원이 생산직을 제외하고 사무직이 뭐 5명도 안 되는 회사에서 어떻게 그 시시각각 변하고 수준이 높아지는 글로벌 기준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글로벌 변화에 대한 설명도 하고, 특히 이제 저희들 강점은 이 은행 지점이나 지점의 간부들은 기업들하고 늘 만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글로벌 규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가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잘 나갔던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하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그 친환경 자금 지원 뭐 이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도 그 ESG 채권 같은 것을 발행해가지고 나름대로는 기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면도 많겠죠. 예. 예, 사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은행 BNK 그룹의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우리 하지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중에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조그만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행동이라도 BNK 그룹에서 선도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큰 효과가. 예, 그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여기 부산 창업청 추진단장으로 되어 있지만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그 투자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간에 걸쳐서 83개 정도 기업에 투자를 해줬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스타트업 쪽에 이렇게 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뭐 ESG 경영 측면에서 투자 가부에 뭐 이렇게 많이 참고하고 있지는 않은데 꼭 ESG 경영 이 최근의 그런 경향을 떠나서라도 사실은 지배 구조 문제나 가버넌스 문제나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 문제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가치 평가 때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그 기업이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가버넌스 문제는 대기업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조그만 기업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도 뭐 계속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부산시에서 우리 탄소 중립 관련해서 작년 한 10월부터 12월에 걸쳐서 한 10번 정도 제가 이렇게 좀 어레인지를 해서 탄소 중립 관련 공무원들, 우리 공직자들 대상으로 강연회, 토론회 이런 거 한 10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정 단위에서도 사실은 요즘 탄소 중립 문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이제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 관련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미 탄소 중립 넷제로 2030 계획을 또 다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시민들, 소비자일 수도 있고 시민일 수도 있고 또 여성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하는 가장 많은 우리 주체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더 깊이는 생각의 변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하지원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주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의 어떤 실천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을지, 그다음 소비자의 관점에서 자 무늬만 ESG 하면서 실제로 마케팅에 오히려 더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 어떻게 감시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긴 시간 다들 함께 하셔가지고 방금 우리 저장님이신 성 대표님께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거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살아온 방식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저희가 살아온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면 이렇게 이상한 현상, 이런 기상이변을 비롯한 이상한 현상, 아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음식값도 무지무지 비싸질 거예요. 곡식이 안 자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가가 없어지는 나라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계속 그런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제가 쉬운 예로 이거에 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것도 오늘 아이가 죽고 다음날 그 아이의 엄마가 죽고 이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 그걸 만든 제조회사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제품은 한국에서만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도 때문에? 아니요. 시장이 한국에서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한겨울에 일본을 가든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다 추워요. 스웨터 입고 유럽 가면은 정말 양말 신고 잠바 입고 자야 돼요. 5성급 호텔을 가도요. 한국만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고 삽니다. 그러니까 건조해요. 가습기가 필요해. 또 깨끗한 걸 좋아해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팔 수 있는 시장이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화평법, 화관법이란 법이 생겼지만 화학물질을 다 감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바뀌어도 새로운 물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스페놀 A가 나쁘다, 그래서 이거 프리예요 하면 그거는 나쁘다고 판명됐지만 판명되지 않은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 나쁜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자연스러워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 폭염이 있는 40도 때 이제 유럽에 학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정말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게 노력해요. 이제 에어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그 잠시 때문에 이렇게 에어컨을 사고 또 기계를 만들고 또 에너지를 쓰는 게 또 폭염을 일으킬 건데 이걸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럽 사람들이. 우리는 무조건 사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딱 왔는데요. 카페를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오늘 KTX 타고 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춥게 해야 되나? 폭염이 오고 방금 전에 우리가 폭우로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술로 모든 걸 많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전기요금 올리지 않고 에너지가 5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리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어요. 그러면은 5등급에서 1등급이 되면 그 갭만큼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 만큼 전기 사용량이 줄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엄청난 예산을 썼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더 줄었을까요? 아니면은 똑같았을까요? 더 올라갔을까요? 한번 손으로 해주세요. 자, 더 줄었을까요? 똑같았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올라갔을까 되게 많은데 올라갔어요. 왜냐? 이게 그냥 마케팅 수단이에요. 이거 얼마 한 달에 3,000원밖에 안 나오니까 사세요. 그래서 냉장고도 과거에는 한 대였는데 지금은 2대, 3대가 됐고 더 커졌어요. 집에서 밥도 잘 안 해 먹는데도 가전제품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태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제품을 사게 됐고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지하 자원을 쓰게 됐고 에너지를 쓰게 됐고 그건 또다시 또 쓰레기가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바꾸는 태도에 대한 부분 좀 더 자연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기업인이 되고 그들이 또 정치인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소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국민을 따라가는 거지 막 이끌기가 어려워서 결국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우리처럼 여름에 빵빵 이렇게 에어컨 트는 날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럽에 한 2년간 살았었는데 일본도 사실은 춥게 지내잖아요. 일본 영화들 한 번씩 보면 겨울에 막 정말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집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전력 예비량이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정말 뭐 여름에 블랙아웃 될 것을 걱정하면서 뭐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전력 수요를 이렇게 막 낮추는 조치를 할 정도로 이렇게 빡빡한 상태인데 전력 예비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 공무원 이렇게 우리 사무실 가면 사실 26도, 27도 해서 굉장히 더운데 집에 가면 또 다르게 방방 트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플로우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두 분 선생님에게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한두 분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예. 예, 저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예. 저는 오늘 희망도 받고 절망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발제와 그리고 지금 진행이 총체적인 모순 덩어리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여기도 추울이 많지 냉방 장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적이어야 한다 하고 그리고 아까 기조 발언하신 분의 내용도 사실은 그걸 갖다가 100년이라는 근거를 도출하는 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이것이 그린워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낙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에 있어서 지금 선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연을 하고 전파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희망을 느끼죠. 이것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감히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상대 국가의 아이들에게 동료를 전파해서 사상을 개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현재 우리가 토론으로 불필요한 시간들을 많이 이제 낭비를 혹은
좀 더 많은 열정을 가진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ESG 뭐 경연대회라든지 ESG 교육이 철저히 유치원 시절부터 반영이 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붐을 조성해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이슈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뭐 제가 이제 BNK 연구원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아마도 예전에 우리가 뭐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사상대회라든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생활 소비자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 있는데 40년, 30년 주부 생활하신 분들의 그 패턴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미래의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개조하고 인식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과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실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몇 년간 ESG 전문가도 아닌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과연 내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돌이켜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이 ESG가 착한 거짓말의 경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착한 거짓말을 잘하기 경쟁을 하면 사람이 거짓말 여러 번 하고 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행사도 많아지면 좋고 우리가 비록 내 스스로가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이 지구의 인류의 영속성을 위한 좋은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하면 다 선한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 이제 BNK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마다 계단 운동을 합니다. 계단 운동을 하는데 25층까지 그 25층이 일반 아파트의 35층 높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2개를 오르내리는데 거기 벽면에 우리 초등학생들 ESG 관련 사생대회를 한 그림들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보고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 사회의 어린이들이 ESG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런 지원을 하다 보면 저도 미안해서 더 노력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플로우에서 우리 질문해 주신 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윤도 원장님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제가 예. 환경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반가운 말씀이신데 88 올림픽 때부터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해왔었어요. 그럼 지금 34년 됐거든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는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계속 엄청 늘고 있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뭐만 했냐? 광고하고요. 방송에다 광고하고 그다음에 음식점 휴게소에다가 뭐 이게 뭐 몇천 톤이 없어지고 몇천억이 이렇게 막 붙이고 그다음에 모범업소 반찬 조금 주는 데는 모범업소 붙여주고 밥그릇 반찬 그릇 조그만 걸 바꾸고 이런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에 엄청난 돈을 썼거든요. 그때부터 교육을 하자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34년 전부터 정말 유치원 애들부터 먹는 것부터 교육을 했으면 문화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반찬 조금 주는 업소로 모범업소 붙이는 데는 다 망했어요. 그냥 문화가 안 바뀌었는데 야 우리가 일본이냐? 뭐 그래요 거기 김치 한 조각에 1,000원 받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남은 다행히 우리 BNK 같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더 신경 써주기 부탁드리고 중요한 거는 한 번에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에코맘 코리아 설립할 때 다들 저한테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1년 내내 100명만 가르쳤어요. 100명. 1년 동안. 그러니까 100명씩 1000명 가르쳐야지 1000명의 레퍼런스가 생기는데 저는 한 명 교육받은 1000명은 빵명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교육받은 한 명이 1000명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 학교에 그때 10명씩을 모아서
1년을 했는데 걔네들이 그 학교 전체를 바꾸는 일을 이제 결국은 해냈거든요. 그렇게 더 좀 깊이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을 바꾸는 교육이 더 전파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인데 저는 오늘의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100명, 1000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구가 멸종을 해서 다시 이 진화가 시작된다면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생겨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인간이 이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복이고 혜택인데 저희들 모두가 좀 더 지구 또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생태 문제, 기후 우리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이렇게 뛰어든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몇십 년 안 됐고 최재천 선생님도 사실은 유학 갔다 들어오셔서 책 쓰고 한 것 자체도 한 20년 정도 되나요? 처음에 제인구달 책을 침팬지 유연원과의 뭐 이렇게 생활 이런 거 갖고 번역하고 하셨는데 전 그 당시에 몇 권을 읽어봤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아까 88 올림픽 이후로 물론 전체 약간 부정적인 결과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쓰레기 처리 문제나 다른 환경 관련 분야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열정적인 편이라서 빠른 시간 안에 또 많이 생활이 이렇게 생활 습관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런 중요한 기후 변화 문제, ESG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런 ESG의 전도사가 돼서 주변에 많이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하지원 선생님이 에코맘 코리아의 무기가 아마 회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뭐 회원 가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주최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세션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저희 패널 토론 마지막 종료는 기념사진 촬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 진행할 텐데요. 네, 마스크 착용하신 채로 또 찍고 또 마스크 벗으신 상태로도 한 장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함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세션에 세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가까이 밀착한 상태로 사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 앞쪽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어볼까요? 네, ESG 경영 세션 패널 토론 막을 내렸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마스크를 벗고 한 장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션 마지막 세션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만찬을 또 저희가 귀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비프 그랜마에서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개의 트랙으로 진행되었던 ESG 국제 컨퍼런스 2022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화두였던 만큼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SG 국제 컨퍼런스는 이렇게 종료가 되지만 저희가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그리고 부산 시민공원에서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네, 저희가 이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트레일러 영상 보내드리면서 오늘 모든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함께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찍을 만큼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모이셔서 함께 대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현장에서 함께